손흥민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푸스카스상은 피파에서 매년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는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손흥민은 경쟁자였던 수아레스와 아라스카 카이타를 제치고 최종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 BBC 올해의 골, 그리고 푸스카스 어워드를 받으며 역대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이 세 개 상을 한 해에 동시에 수상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언론 마르카는 손흥민의 푸스카스상 수상 후 벌리전골 영상을 게시하며 마라도나 빙의한 손흥민의 골, 푸스카스상 수상, 7초, 70m, 7명의 라이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대로 손흥민은 마라도나를 연상케 하는 드리블로 등번호 7번을 달았고 70m를 7초 만에 달려 7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수상 후 시상식장과 연결된 화상 인터뷰에서 공을 잡았을 당시 주변의 동료가 안 보여 직접 70m를 달렸고 골을 넣은 직후에는 이렇게 대단한 골이 될 줄 몰랐다며 정말 환상적인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SNS에 나는 집에 가면서 피파TV를 보고 있다. 손흥민이 푸스카스상을 따냈다. 올 시즌 최고의 골이었고 당연히 쏜이다 라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토트넘은 공식 SNS를 통해 당시 골 장면을 만화 형식으로 만든 이미지와 함께 절대 잊지 못할 골이야 라며 손흥민의 수상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손흥민의 푸스카스상 수상을 축하하는 한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국내 팬들은 토트넘에서는 이미 이 그림들을 다 그려놓고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리버풀전 럭스골에 이어 푸스카스상까지 수상하자 손흥민의 몸값은 바로 올라갔습니다. 독일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 마켓에서 손흥민의 가치가 1000억 원에서 1205억으로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13위, EPL 7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는 푸스카스상을 수상할 정도의 정광석화 같은 스피드와 드리블을 손꼽고 있지만 무엇보다 엄청난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방송 CBS 스포츠는 지난 17일 데이터 분석 기업 스태츠 퍼폼 자료를 인용한 2016-2017 시즌 이후 손흥민 EPL 득점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은 평범한 공격수보다 결정력이 1.6배나 좋게 나타났고 손흥민은 최근 올 시즌 동안 평균보다 22.61골을 더 넣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골 결정력은 이번 시즌 더 좋아져 유효 슈팅 14번으로 11득점에 성공하는 놀라움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손흥민의 이 기록이 더욱 놀라운 것은 중원에서 손흥민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해서 슈팅 횟수가 득점한 후보들 중에 가장 적은데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네티즌은 손흥민의 진정 강팀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푸스카스상이 50%는 팬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극성 팬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팬투표 1위는 손흥민과 수아레즈가 아니었습니다. 오버헤드킥을 보여준 우루과이 출신 아라스카에타가 1위였습니다. 손흥민은 팬들 투표에서는 밀렸지만 축구 전문가 패널 투표에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패널 투표에서 3명 중 가장 많은 13점을 얻어 합산 결과 24점으로 1위가 된 것입니다. 아라스카에타는 3명 중 가장 낮은 9점으로 22점, 수아레즈는 패널 투표 11점으로 20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골은 팬들의 많은 지지도 받았지만 축구 전문가들이 더욱 인정하는 놀라운 골이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는 신기해 있는 선수들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70m 질주골은 그동안 진정한 축구 신이라 불렸던 마라도나나 호나우두만이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흥민이 해낸 것입니다. 지금 팬들은 손흥민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발롱도르를 노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18-19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소속팀 토트넘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지난해 발롱도르 순위에서 2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레전드 앨런 시어러, 게리 네빌, 이안 라이트, 마틴 키언, 제이미 레드넵 등 손흥민을 월드클래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과거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팬들은 한때 손흥민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손흥민은 이제 4차 한류붐에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손흥민이 리버풀전에서 골을 넣자 일본에서는 이 같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올 시즌 19경기 13득점 7도움. 이거 발롱도르 되는 거 아냐? 손흥민 결정력 너무 높잖아. 아시아인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렇게까지 활약할 줄이야. 한국의 보물에서 아시아의 보물이 되고 세계의 보물이 될 거야. 손흥민. 손흥민 이번 시즌 이대로만 간다면 완전 발롱도르 후보잖아. 포체티노가 키운 손흥민을 무리뉴가 더욱 각성시켜버린 느낌이다. 손흥민이 뭐가 대단하냐면 1대1 상황에서 무조건 결정짓는 거야.
얘가 찜쪄먹거나 실수한 적을 본 적이 없어. 손흥민 도깨비 아니냐. 리플레이 끝나고 손흥민이 문전에 있는 거 진짜 호러다. 손흥민 너무 멋져.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다. 또한 중국 팬들도 손흥민을 자랑스러워하며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손형 진짜 강팀에 있었으면 진작에 200골이다. 베르바인 일주일 동안 숨쉬지 마라. 손흥민 슈팅 횟수가 득점왕 후보들 중에 가장 적어. 팀에서 지원이 너무 적기 때문이야. 미드필드 빵빵한 팀에서 지원받는다면. 손형을 아시아의 빛, 아시아 형이라고 부르지 마라. 올해 같은 폼이면 세계 3대 윙어에 들어간다. 토트넘 역습은 카메라도 못 따라가네. 손흥민은 지금 이렇게 아시아의 자랑이 되고 있고 이제는 발롱도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푸스카스상을 받을 때 피파 올해의 남자 선수상은 레반도프스키가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메날드 독식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최근 10년간 피파 올해의 선수상은 메시와 호날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 피파 올해의 선수상에 레반도프스키가 호명되자 순간 호날두의 표정이 축구팬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수상자로 발표되는 순간 호날두는 팔짱을 끼고 앉아 뭔가 불만이 많은 듯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투표에는 벤투 감독과 손흥민도 레반도프스키를 1위로 꼽았고 거의 대부분이 호날두를 외면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메시가 이 상을 수상하며 호날두는 이전에 자신이 상을 받지 못할 거라는 예측 보도가 나오자 근육 피로감을 이유로 시상식에 불참했습니다. 베스트 남자 선수상 투표에서도 경쟁자인 메시와 반다이크를 빼고 다른 선수들에게만 표를 준 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팬들에게 날강두라 불리며 인식이 안 좋은 호날두는 이제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속 좁은 모습으로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축구팬은 이제 손흥민은 발롱도르와 더불어 피파 올해의 선수상까지 노래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손흥민의 실력과 더불어 훌륭한 인성이 앞으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가장 기억 남는 골은 푸스카스상을 안겨준 벌리전 원더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2015-16 시즌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전에서 2골과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 득점을 최고로 꼽았습니다. 이 골들은 손흥민이 지금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만든 골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골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며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월드클래스라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흥민을 세계적인 선수들과 비교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장에서 훈련장에서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손흥민이 축구팬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손흥민은 많이 뛰고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경기장에서 이기적이지 않고 늘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마지막으로 토트넘에서 6년을 보냈는데 한 번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들이 보기에 실력도 인성도 최고였습니다. 손흥민은 새벽에도 자신을 응원하는 한국 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더 좋은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지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죠. 일본은 올해를 부흥의 해로 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사활을 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동일본 대지진을 모두 극복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화의 이름을 부흥의 불꽃이라고 지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태가 모두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일본의 바람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은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는다고 장담했지만 이번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능이 측정된 것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오염수 유출이 실제 원인으로 밝혀지면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연근의 어업 등에 피해가 미칠 수 있겠죠? 지난 23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사능 우럭은 후쿠시마현 신치초 앞바다 8.8km 지점에서 잡혔습니다. 후쿠시마 연구소 측정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kg당
500베크렐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의 5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방사능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어류가 확인된 것은 2년 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기록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은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죠. 해당 우럭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원인이 100%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입된 방사성 물질 말고는 다른 분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류 특성상 후쿠시마현 앞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능 물질은 태평양을 거쳐 한국 앞바다까지 흘러오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사고 발생 시점을 고려하면 현재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방사성 물질이 흘러들어오더라도 희석이 되어서 농도가 일본보다는 낮다는 점이죠. 더욱 문제는 대규모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으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규모 7.1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7.3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규모 3.1에서 5.1가량의 여진이 30여 회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10년 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진의 절대 강도인 규모와 달리 피해 정도를 표시하는 진도는 6강으로 측정되었습니다. 6강은 내진 설계 건축물에 상당한 피해가 있으며 기울어짐이 발생하고 일반 건축 구조물은 붕괴되고 지표면에 금이 가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돼 아직까지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의 손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진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원전의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도쿄전력은 긴급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경납고 안에서 저장수의 수위가 줄어든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경납 용기 안에 있는 오염수는 특히나 매우 맹독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입니다. 도쿄전력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현재까지 핵연료 냉각에는 이상이 없고 주변 방사선 오염도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으면서 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을까요? 환경 전문가들은 도쿄전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약 300톤의 오염수가 방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사성 물질이 어류에서 바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저 토양의 세심 농도도 굉장히 높아졌죠. 도쿄전력은 2011년 방출 사고에 대해서 무려 2년 뒤에야 한국에 알려왔습니다. 이번 유출 사태에 대해서 일본의 원자력 규제청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넘친 물의 양이 적고 방사선 양도 낮아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태도를 보면 매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누가 제대로 확인을 했을까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럭의 발견과 더불어 잦은 지진은 원전수 방류에 대해서 더욱 회의적인 여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방사성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을 위해 오염수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은 오염수의 안정성입니다.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면 오염수에 현존하는 기술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만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8년 한 조사에서는 정화한 오염수의 80%에서 세슘이나 요오드처럼 사람에게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1년 안에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 측은 오염수 방류를 적극 반대하며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하겠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한편 일련의 사태를 통해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극우 매체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의 계열사 후지뉴스 네트워크 방송은 지난 20일에서 21일 전국 18세 이상 1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차기 총리 선호도에서 고노 행정계약상이 22.4%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한국에서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인물입니다. 아소다로와 더불어 망원 제조기로 유명합니다. 지난달 니온 게이자의 신문 등의 조사 결과에서도 고노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원전수 방류를 추진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반발도 엄청나죠. 특히 방사능 어류의 발견은 어업이 주요 산업인 후쿠시마 주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증폭시켰습니다. 반대 여론이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탱크를 늘리는 등 다른 방안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연이은 지진이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도 궁금합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